이번 시간에는 돌을 쌓아서 만든 고구려 수도의 어떤 정치적 위험, 고구려의 고분과 또 광개토항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고분입니다. 보통 적석총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쌓을 적자, 돌석자에서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고구려가 우리가 지금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런 한변 길이가 거의 30m에 달하는 그런 거대한 무덤을 처음부터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고구려 국가 규모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일단은 땅을 파서 시신을 묻은 다음에 강자갈들을 그 위에다가 이제 조금 덮어서 만드는 정도의 무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초기에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무덤이 중간에 크게 무너지거나 흘러내리거나 하는 것들을 갖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중간중간 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기단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초기에 그 적석총들은 옆에 무슨 큰 돌로 이렇게 기단을 만들어 놓지 않고 기단이 없는 형태의 적석총들, 이런 형태가 주류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구려가 조금씩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국가 규모가 커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의 지배층들도 자기들의 그 정치적 위험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조상들의 무덤을 조금씩 이제 만들 때는 좀 크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돌을 쌓아 올리는 무덤을 크게 만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그 안에 이제 덮여 있는 것들은 흙이나 자갈, 모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비가 계속 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안에 있던 것들이 이제 빗물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쓸려 나오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돌이 계속 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규모가 클수록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규모의 무덤을 만들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돌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무덤의 그 주변 사각으로 큰 돌들을 덧대서 일종의 기단 같은 거를 만들어 놓습니다. 돌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래서 초기에 기단식 적석총들이 환인지역, 그러니까 고구려 옛날에 졸본 지역이죠. 그 지역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진에 보시는 건 아직까지 돌을 다듬는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아서 조금은 이제 약간은 미숙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그 환인 지역에 보이고 있는 상고성자 주변의 고구려 초기 기단식 적석총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돌들을 쌓아놓은 모습이 조금은 뭔가 좀 미숙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름시 지안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국내성 지역으로 천도를 하면서부터 자, 이때부터는 고구려 사람들이 상당히 이 돌을 다듬는 기술 자체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기단들을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다듬어서 사각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보통 기단식 적석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을 아무리 잘 다듬어도 고구려는 국내성 지역을 천도한 이후에도 점점 더 영토를 넓혀 나가서 결국에는 광개토항대, 장수항대라고 하는 최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의 영토가 넓어지고 다스리는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재화가 쌓이게 되고 그만큼 고구려 지배층도 자기들의 그 권위를 이 무덤이나 기타 이제 석조물을 통해서 뭔가 이제 주변에 과시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들기 마련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적석총이 점점 더 규모가 커져요. 커지면서 이게 이제 점점 더 이제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게 되는 거죠. 곳곳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돌을 잘 다듬어도 기단을 하나를 이렇게 쌓아가지고는 돌이 무너지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4세기쯤 가면은 계단식 적석총이라고 해서 기단을 맨 밑에 쌓아놓은 것 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도 그 기단을 이제 양쪽으로 사면으로 이렇게 쌓아서 안에 있는 자갈이나 모래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단을 2층, 3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계단식 적석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단식 적석총의 가장 최종형이 뭐냐? 그 유명한 장군총이 바로 고구려 그 계단식 적석총의 최종형, 완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요. 이 적석총의 돌들이 거의 두부처럼 아주 그냥 잘 다듬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대략 한 변의 길이가 31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하중을 주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밀려 나온 걸 막기 위해서 개당 1.5톤조에 달하는 호석을 한 변에 3개 정도씩 둡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면이니까 총 12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호석을 이 무덤에 딱 기대 놓아서 무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4세기, 5세기까지 적석총이 발전을 하다가 점점 이런 그 적석총을 돌을 쌓아서 만드는 그 고분 자체가 상당히 공력도 많이 들어간 데 비해서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고구려 사람들이 깨닫게 됐고요. 당시에 중국에서 그 합장 문화 또 더불어서 안에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흙을 쌓아 올리는 석실 봉토분 문화가 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이 석실 봉토분의 장점은 뭐냐면요. 안에 그 석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벽화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벽화를, 안료를 통해서 이제 벽화를 그려놓고, 나중에 그 문을,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게 되는데요. 무덤 문을 통해서 먼저 부부 중에 한 명이 죽으면은 그 남편이나 부인을 먼저 묻었다가 나중에 또 배우자가 죽으면은 그 문을 열고서 부부를 최종적으로 합장할 수 있게 만든 무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문을 닫고 그 위를 이제 흙을 봉토를 덮어 놓으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 속칭 이야기하는 석실 봉토분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무덤은 밀폐가 되기 때문에요. 안에 있던 그 벽화 자체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기가 투과하지 않으면은.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고구려의 벽화를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벽화를 통해서 고구려인들의 생활상, 사상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네, 집안의 오해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그 오해묘에 보면은 사신도라고 해서 동쪽으로 청룡이 있고 서쪽으로 백호가 있고 북쪽으로 현무, 거북이가 있고 남쪽으로 주작이 있죠. 네, 이런 모습들이 무덤에 또 벽화로 잘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강서구역에 있는 덕흥리 벽화 고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벽화들이 잘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덕흥리 벽화 고분에 있는 묘주 부인의 출행도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시녀들이 모시고 있고요. 뒤에 하인이 큰 우산을 씌우고서 안에 지금 부인은 이제 마차 안쪽에 들어있겠죠. 가마 안쪽에 숨어 있고 이런 행차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보이는 수렵총 같은 경우에도 이 고구려인들의 어떤 말을 타고 사냥하는 모습 이런 것도 생생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벽화가 남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적석총이 아니라 석실봉토 벽화분에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적석총은 공기가 투과하기 때문에 벽화를 그려놔도 이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집안 지역에 현재 남아있는 고구려 고분들, 뭐 예를 들어서 기단이 1개짜리도 있고 기단이 없는 것도 있고 심지어 계단식으로 계단이 뭐 3층까지 올라가 있는 무덤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예성 지역에 답사를 가신다면은 아, 이게 어떤 게 먼저 만들어졌겠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아마 눈대중으로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광개토항비는 이처럼 고구려의 그 지배층들이 석재를 통해서 석조 건조물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사회적 그 위험, 지위를 과시하던 바로 그런 과정에서 나온 금속문이 되겠습니다. 광개토항비의 위치는 지금 그 궁예성 지역에서 보시면은 직사각형 모양의 이 중심지에서 가장 북동쪽 지역에 조금 밀려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그 광개토항비라고 하는 거는 광개토항 릉 옆에다가 인근에다가 세워놓은 곳인데 광개토항이 묻힐 때는 이미 그 앞에 10명 이상의 고구려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왕들의 무덤은 다 각자 이제 독자적인 어떤 능원, 공간을 그 궁예성의 중심 지역에 두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선 고구려 왕들은 점차적으로 약간씩 변두리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항의 왕릉은 어찌 보면은 북동쪽 지역으로 조금 밀려난 지역에 두어졌고 광개토항비도 자연히 그 인근에 두어지게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광개토항비의 모습은 사진으로 남아있는 거는 20세기 초부터 1915년경부터 이미 일본 사람들이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답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 놓은 기록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조선고적도보에 의하면은 1915년경에 출간된 사진에도 광개토항비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역시도 조선고적도보에 있는 모습인데요. 당시에 이 지안 지역은 청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제 변두리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관리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은 뭐 거의 농가도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뭐 밭 같은 아마 이제 농작물을 기르는 밭이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농민들이 뭐 여기다가 뭐 이제 농사 짓다가 뭐 낫이 잘 안 된다 싶으면 뭐 낫도 좀 갈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아마 비면 자체가 조금 훼손되는 경우도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게 광개토항비 제1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제 3면, 네 번째 면 사진이 되겠고요. 자, 이 광개토항비는 이렇게 자연 암석을 이제 다듬어서 만들어낸 비가 되겠습니다. 크기는 무려 높이가 6.4m 가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석비가 어쨌든 지금 그 고구려 시대 지역에 위치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비를 자연 이제 비바람이나 풍화, 혹은 이제 사람들의 뭐 이렇게 훼손 이런 것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1928년도에 광개토항비 비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각 자체가 광개토항비를 보호는 합니다만 이 비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 기능, 다시 말해서 큰 비를 통해서 왕실의 위험을 내세운다고 하는 그 기능 자체는 비각 때문에 가려진 모습 때문에 상당히 또 그 효과를 잃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1984년도에 새롭게 널찍한 비각을 세워놓은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더 좀 웅장하게 지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비면 자체를 보호하는 뭐 유리나 이제 뭐 겉에 벽면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훼손에 조금 취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광개토항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 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각 옆에다가 그 유리, 지금 방탄유리입니다. 방탄유리를 두어서 비로 함부로 이제 뭐 돌을 던지거나 훼손하는 것을 완전히 막고 함부로 접근하는 것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 지금 사진에서 왼쪽 아래를 보시면 유리 아래쪽에 조그만 문이 나 있어서요. 예, 당국의 허락을 얻으면은 들어가서 비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요게 유리문 밖에서 광개토항비를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리문 안쪽에 들어가서 비면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찍으면요, 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면을, 이 전체 글자를 육안으로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비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탁본을 해서 판독을 하는 작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광개토항 비 옆에는 아마 광개토항에 능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광개토항 능으로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것은 태왕릉과 장군총 두 개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거는 태왕릉이 좀 더 가깝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광개토항에 능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무덤은 우리 학계에서는 장군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장군총이라고 하는 무덤이 구조적으로 볼 때 이 군내성 지역에 있는 왕릉급 무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기술적으로 마지막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광개토항비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태왕릉이 되겠습니다. 이 무덤은 엄청나게 큽니다. 한 변 길이가 거의 60m가 넘는 모습이고, 한 변에 두어진 호석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5개를 넘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무덤은 장군총보다는 돌을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무덤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취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태왕릉은 멀리서 보면 거의 이렇게 큰 작은 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무덤이 안쪽으로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무너져가지고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크면 클수록 이 저속총은 구조가 좀 취약해서 무너지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에 있던 흙이나 자갈들이 밖으로 이제 노출되고, 예,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뭔가 잡초 같은 게 자라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태왕릉의 가장 상부에는 묘실이 있습니다. 묘실에 들어가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좌우로 관대가 두 개 놓여져 있는데, 이게 아마 태왕릉에 부관과 왕비가 놓여져 있던 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군총 같은 경우, 예, 아까 보셨습니다. 아마 구조적으로 이게 왜 아까 봤던 태왕릉보다 조금 뒤시기의 무덤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눈대중으로 짐작이 되실 겁니다. 돌을 다듬는 모습이라든가, 예, 돌을 안정적으로 쌓아올린 모습 자체가 이 지방 국내성 지역에서는 가장 후대에 발전된 모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1930년대에 찍은 장군총의 모습입니다. 당시에도 어쨌든 무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렇다면은 이 국내성 지역의 마지막 왕은 장수왕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장수왕은 427년도에 제위중에 평양으로 천도를 했기 때문에 보통은 장수왕이 그 무덤이 만들어진 곳은 국내성이 아니라 평양에 두어졌을 거라고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총이 국내성 지역의 마지막 왕릉이라고 한다면은 장수왕의 아버지였던
광개토항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우리 학계에서 보통 많이 얘기하고 있는 설이 되겠습니다. 네, 장군총을 보시면요. 뒤쪽에 뭐 이제 제사 추정실도 있고요. 배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그만 무덤인데요. 아마도 장군총에 있던 왕 광개토왕을 모시던 뭐 가신 내지는 또 다른 뭐 이제 뭐 신료의 무덤이 아닌가 그렇게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군총 제일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아마 이제 석재에 구멍을 뚫은 거는 이 위에 어떤 구조물을 지었거나 혹은 이 상단에 어떤 난간 같은 걸 만들었던 흔적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인들이 돌을 얼마나 능숙하게 잘 다루었는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또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장군총 내부의 석실과 내부 관대의 모습입니다. 네, 30년대에는 관리가 좀 잘 안 돼서요. 이렇게 깨져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시 복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장군총 호석. 예, 거의 뭐 하나 개당 뭐 1톤이 넘는 굉장히 큰 규모고요. 옆에 사람과 비교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한쪽에 있는 호석 자체가 60년대인가 70년대에 누가 가져가서 이 무덤이 그동안 뭐 거의 1500년 이상을 잘 유지되어 온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씩 이렇게 좀 이렇게 무너지는, 최근에 들어서 좀 이렇게 불안정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보완과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국내성 지역에 남아있는 고구려의 고분들 그리고 광개토항비에 두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당시 고구려 지배층들이 석재를 통해서 자기들이 정치, 사회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또 자기 지위를 드러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광개토항비의 발견 과정과 거기 쓰여있는 내용을 통해서 벌어졌던 논쟁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